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입니다.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유명한 관상가에게 혹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여러분께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상가로 불리는 미즈노 남보쿠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던 그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전하고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삶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1777년 18살의 미즈노 남보쿠는 감옥에서 막 나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그는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고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두운 감방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의 운명은 정해진 것인가? 출소 후 문득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다는 생각에 당시 에도 현재의 도쿄에서 가장 유명했던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관상가는 남보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입니다.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은 남보쿠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느껴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곧장 가까운 절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악업이 가득합니다. 이대로는 받아줄 수가 없겠소. 남보쿠가 자신의 죽을 운명을 이야기하며 간청하자 주지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기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노라. 절박한 심정의 남보쿠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오직 보리와 흰콩만을 먹으며 1년을 버텼습니다. 배고픔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견뎌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평소 술과 고기를 즐기던 그에게 보리와 콩만 먹는 것은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정신이 또렷해지고 항상 짜증스럽고 화가 났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운명의 극적인 반전은 1년이 지나 다시 절로 가던 길, 남보쿠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그 관상가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관상가는 남보쿠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당신의 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1년 전에는 분명 죽을 상이었는데 지금은 장수할 상으로 변했구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덕을 쌓았는가? 남보쿠가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관상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식사를 절제하여 운명을 바꾼 것이로군요. 옛 성현들이 말씀하신 시기, 곧 운명이라는 가르침이 맞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남보쿠도 번개에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절제에 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남보쿠는 관상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과 신체를 관찰하며 운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곧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귀족들과 부자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고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보쿠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종종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부자가 될 상을 가진 사람이 파산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할 운명인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고 단명할 상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력을 의심했던 남보쿠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수년간의 관찰과 연구 끝에 그는 마침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응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운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보쿠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통한 마음의 수양이었고 운명을 바꾸는 절제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남북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큰 화를 입을 상이 뚜렷했습니다. 남북후는 그에게 1년간 식사를 절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1년 후 그 상인의 집에 큰 화재가 났지만 기적적으로 가족 모두가 무사했고 재산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평생 가난할 운명을 타고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남북후는 그에게 매일 먹는 음식의 3분의 1을 줄이고 그만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3년 후 그 젊은이는 뜻밖의 기회로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약하여 오래 살 수 없는 운명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남북후는 그녀에게 하루 2끼만 먹고 저녁은 국물만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이후 그 여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남북후는 확신했습니다. 관상은 단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실제 운명은 개인의 행동, 특히 음식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남북후는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그는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루에 보리밥 3그릇만 먹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의 식단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보리밥 1그릇과 된장국, 점심에는 보리밥 1그릇과 나물 반찬, 저녁에는 보리밥 1그릇과 생선 한 토막.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그는 하루 작은 잔 3잔으로 자신을 제한했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입에 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절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보리밥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남북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먹는 양의 8알만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2알의 가치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제법을 제시했습니다. 한 젊은 상인에게는 매일 아침 첫 수입의 10%를 따로 모아두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약한 노인에게는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대신 그 시간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어느 날 남북후를 찾아온 한 귀족이 불평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식사를 절제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자주 납니다. 남북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의 절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절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절제되면 배고파도 평온하고 배불러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보리와 콩만 먹던 시절, 처음에는 배고픔 때문에 늘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배고픔에 반응하는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남북후는 마음의 절제를 위해 매일 실천했던 방법들을 공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렸고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며 숨을 고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 노력했고 욕심이 생길 때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마음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상단을 운영하는 부자가 남북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남북후는 부자와 함께 시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점상 주인을 보십시오. 그는 떨어진 동전 하나도 주워 담고 손님이 흘린 물건도 정성껏 닦아 돌려줍니다. 반면 당신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도 함부로 더럽히고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남북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당신이 가진 부는 수많은 작은 절약과 검소함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북후는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달간 저 노점상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동전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그 부자가 다시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은 떨어진 밥알 하나도 주워 먹고 헌 옷도 기버 입으며 남는 음식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보쿠는 이 일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자가 가난을 경험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절약을 배우면 부자가 됩니다. 결국 부와 가난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보쿠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달아나는 것입니까? 남보쿠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동전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동전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도 사람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함부로 던져지고 낭비되는 곳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어 하지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보쿠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술집에서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제를 시작하고 한 푼의 돈도 소중히 여기자 신기하게도 돈이 제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돈을 쓸 때는 마치 소중한 친구를 보내는 것처럼 하십시오. 고맙다. 잘 다녀오너라. 언젠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면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금고 앞에서 오늘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고 돈을 쓸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그가 나눈 만큼 더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깊은 가을 어느 날 한 부부가 병약한 아이를 데리고 남보쿠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6살이었지만 3살 아이처럼 작고 야위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까? 남보쿠는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의사, 돈이 되는 것은 모두 했습니다. 남보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아이를 위해 돈을 썼을 뿐 자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부부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 2끼만 드십시오. 그리고 아낀 한 끼의 값어치만큼을 매일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십시오. 또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는 의아해했지만 남보쿠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이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변화였습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아이의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3년 후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남보쿠는 이 일을 계기로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탐욕스러우면 자녀도 욕심이 많아지고 부모가 절제하면 자녀도 절제를 배웁니다.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합니다.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남보쿠는 평생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노인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는 임종의 순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물을 다오. 그는 끊임없이 갈증을 호소했고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평생 소식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임종의 순간에도 평온했습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나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간다. 그리고는 마치 잠들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두 임종을 목격한 남보쿠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총결산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가 죽음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탐욕스럽게 산 사람은 죽을 때도 갈증에 시달리고 절제하며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친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후는 현생의 절제가 내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현생에서 쌓은 덕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산 사람은 내세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탐욕스럽게 산 사람은 내세에서도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절제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나누며 살다 보면 어느새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생에서 쌓은 덕이 내세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2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남북후가 상상도 못했을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남북후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현대의 한 CEO가 번아웃으로 쓰러진 후 남북후의 책 절제의 성공학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북후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남북후가 음식 절제를 말했다면 저는 디지털 절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현대의 술에 비유했습니다. 술이 마음을 흐리게 하듯 스마트폰도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그는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식사 중에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기, 잠들기 전 1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났으며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한 미니멀리스트는 남북후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100개 물건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북후가 보리밥 3그릇으로 살았다면 저는 100개의 물건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가전제품을 처분했습니다. 새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를 3번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은 깨끗해졌고 마음은 가벼워졌으며 통장 잔고는 늘어났습니다. 한 의사는 남북후의 가르침을 시간 관리에 적용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는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전은 가장 중요한 일에, 오후는 만남과 소통에, 저녁은 휴식과 가족에게 할애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었고 가족과의 시간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한 상담가는 남북후의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관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SNS 친구 목록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을 줄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북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절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이 어찌 자유입니까? 남북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구나. 나는 젊었을 때 술과 도박의 노예였다.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했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이 자유인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비참한 노예의 삶이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절제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는 술이 없어도 행복했고 도박이 없어도 평온했다. 음식에 구애받지 않으니 어디서든 만족할 수 있었고 욕심이 없으니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었다. 남북후는 절제가 주는 5가지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절제는 우리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됩니다. 둘째, 운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이 증명하듯 절제를 통해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의 포로가 아닙니다. 셋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넷째,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제는 우리를 이 비교의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게 됩니다. 매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남북후의 이 가르침을 들은 한 젊은이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3년간 절제의 삶을 실천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제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덜 가지니 더 풍요롭고, 덜 먹으니 더 건강하며, 덜 욕심내니 더 행복합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가르침은 2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물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작은 절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를 소식하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30분 줄이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혁명 구독자 여러분,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밥 한 그릇에, 만나는 사람 한 명에,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 하나에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즈노 남보쿠가 보리와 흰 콩만으로 운명을 바꾸었듯이 여러분도 작은 절제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절제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소중한 나를 위해 절제의 삶을 살겠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위해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